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최혜린입니다. 자넷 옐런 연준 의장 3월 FMC 회의를 통해 첫 의사봉을 잡았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땐 생각보다 매파적이다 하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현 속도대로 100억 불의 추가 테이퍼링을 단행한 것은 예상했던 바이고 놀라울 만한 이슈가 안 됐었죠. 실업률 6.5% 목표치를 거의 달성했는데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시점이라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이 부분도 완전히 제거를 함으로써 좀 더 폭넓게 뭉뚱그리는 포워드 가이던스로 변경도 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악재로 볼 수는 없었죠. 문제는 뉴욕 증시가 하락했는데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옐런 의장이 FMC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에서 어떤 얘기를 했는가? 양적 완화가 종료되고 나서 원래 당초 연준의 입장은 초저금리 기조를 어느 정도 끌고 가겠다, 유지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이것이 양적 완화 종료 후 6개월 정도 지나고 나면 금리를 이제 인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돌아선 겁니다. 미국이 이렇게 되면 빠르면 내년 봄 정도에 금리를 올릴 수도 있겠는 걸 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했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뉴욕 증시에서 밑거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우지수 기준으로도 1% 넘게 빠지는 듯 했다가 막판에 약간 낙폭을 만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살짝 매수하는 모습이 있다가 결국 종가에 매도하고 끝나긴 했었는데 오늘 얼마나 추가로 팔지 또 시장은 얼마나 추가로 조정을 받을지가 관심입니다. 이미 1930선 약간 중요한 라인에 와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오늘 많이는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 오늘은 3월 FMC 회의에 관한 리뷰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현대증권 류영석 투자전략팀장과 얘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상했던 규모의 추가 테이퍼링 그리고 선지 안내 변경 이것보다 더 이슈가 됐던 건 첫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관한 시사가 있었다는 점인데 FMC 결과를 보고선 뉴욕 증시는 일단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만약에 이제 100억 달러의 추가 테이퍼링과 시장에서 좀 예상했던 선제적 대응에 대한 그 추가 변경만으로 FOMC가 마감이 됐다면 아마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을 거로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그 기준금리 변경에 대해서 또 한 번 언급하는 그 시사점이 있었다는 점이 오히려 미국 증시에는 좀 악재였던 것 같습니다. 내용은 100억 달러 추가 테이퍼링과 실업률 목표치의 6.5% 제시를 삭제하는 내용이고요. 더불어서 내년도 실업률 자체를 6%를 하회할 거로 일단 전망했다는 점입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양적 완화가 올해 정도 테이퍼링 자체가 이제 올해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면 대체적으로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기준금리 변경, 즉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언급된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시점인데요. 예상보다는 한 6개월 정도 좀 빨라지는 언급 시점이 있었다는 점이 일단 미국 증시에는 소폭 하락 조정 요인이 됐습니다. 동시에 미국 국채 금리도 상승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내용상으로 보면 일단 기준금리에 상당히 좀 민감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밖의 내용이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율이 만약에 그 기간 동안에 2%를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도 보류할 수 있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즉 이제 중요한 시점은 실업률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율로 연준의 기준점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요. 두 가지 측면이 개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건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증시에 반드시 부정적이지 않다는 측면이고요. 또 하나 부정적인 측면은 인플레이션율이 만약에 낮아졌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요 진작이 좀 미진하다는 측면에서는 악재가 될 수 있는 두 가지 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플레이션율을 보면서 미국 증시를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3월 FOMC에서 가장 중요하게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 바로 그것이군요.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인상의 중요한 잣대가 고용이 아니라 물가로 바뀌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크라이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상 러시아가 지금 장악해버린 그리고 합병까지 서명을 한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군대는 완전히 철수를 다 했다 그러는데 오늘부터 EU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습니까? 어떤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의견이 나올 수 있을까요? 예. 역시 그 우크라이나 사태 또 크림반도에 관련된 대부분의 이슈에 그 카드를 쥐고 있는 건 역시 러시아 푸틴의 머릿속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유럽 정상회담에서 아마 논의될 수 있는 정도는 이번 크림반도의 그 러시아 합병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그 제재 정도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오바마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G20 유로존 차원에서도 아마도 다른 물리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제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푸틴의 크림 자치국을 즉각적으로 러시아에 병합하는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분석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표명으로 일단 사태는 좀 봉합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서방과의 마찰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결정적으로 보면은 지금보다는 5월 달에 우크라이나의 총선거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변수가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무래도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우크라이나 사태 문제는 지금보다는 오히려 5월 달에 있을 선거 전후 국면이 더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대목이고요. 일단 제재와 관련돼 있든 아니면 서로에 대한 외교적 해법에 대한 추구든 당분간 증시에서는 결정적 변수보다는 이제 보수적 변수로 남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도 다시금 한 5월 정도의 우크라이나 변수가 떠오를 가능성은 있는 거군요. 중국 얘기를 해야겠어요. 어제 사실 빠진 것 이유 중에 하나를 중국으로 꼽는 정권사도 꽤나 많았는데 그림자 금융 부작용이 결국 중국 기업의 연쇄 도산을 일으키고 있고 이것이 다시 금융 위기설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경계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의견도 많이 등장했더라고요. 어떤 쪽의 비율을 갖고 계세요? 예, 우리가 가장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중국 변수로 보여지는데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점은, 중국 증시, 본토 증시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휘청거리고 있지 않다는 점이죠. 물론, 상승보다는 제한적 움직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국 증시 반응은 우리가 느끼는 그 외부 변수에 비해서 충격 정도는 상당히 제한적인 측면인데요. 그 이면에는 이제 부정적인 해석도 있지만 좀 긍정론도 좀 일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위안화의 절상폭과 관련해서 한머니가 일부 유출되면서 달러당 6.2원까지 위안까지 상승했는데요. 한머니 유입이 그 그림자 금융 확대의 좀 또 다른 원인이었다는 점에서 한머니를 차단하고 한머니 유출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자체는 아마 전반적인 그림자 금융의 속도를 제한하는 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위안화 역시도 시장보다는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바라는 점에서 위안화 자체가 6.35엔 위안 정도를 넘지 않는 정도에서 통제가 가능하다면 오히려 위안화 변동은 한머니 유출과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기업의 디폴트 얘기도 역시 정부가 의도된 구조정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많은 기업들이 디폴트 될 수 있겠지만 이 또한 공급 과용 해소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제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시장의 위험을 확대시키는 요인보다는 시장 위험 확대를 제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도 좀 긍정적 판단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지표 부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4월달 정도 GDP 결과가 나오면은 소규모의 부양책도 연결될 수 있는 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 또한 아무래도 3월보다는 4월 지표에서 좀 더 중국 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국내 철강주들의 반등에서 좀 반등 시대를 보는 것처럼 중국의 이슈가 반드시 부정적이지 않은 측면도 갖고 있다는 점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모든 것을 다 훤히 들여다보고 있는 중국 당국이길 바라면서 약간의 부양책이 또 언젠가 제시되기를 기다려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의외로 좀 긍정적인 부분도 발견을 해주셨지만 FOMC 회의가 의외로 약간 부정적인 요소를 끌어안은 채 끝났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어제 외국인들도 8거래일 만에 장 초반 사는 듯 보였지만 결국 매도하면서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끝났거든요. 이제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 외국인이 언제 돌아오냐 문제와 1분기 실적이 언제 어떤 방향을 갖냐가 중요하겠지만 저희들이 판단으로는 당분간은 이제 1900선과 1980선 정도에 오가는 정도가 이제 코스피 밴드로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대형주에서는 아주 의미 있는 정도의 반등 시점을 찾기는 다소간 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형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좀 더 랠리를 이어갈 수 있지만 가격 부담을 느끼는 종목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은 종목별로 선별할 필요도 있겠고요. 최근에 좀 낙폭 과대였던 주식 중에 좀 PBR 기준으로 저당가치 기준으로 좀 낮은 밴드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로는 트레이딩이 좀 가능한 대형주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제 중소형주, 대형주 이거 가리는 건 조금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시고, 종목 고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실적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많이 빠진 가격 매력이 돼야 될까요? 내수주 섹터에 있어야 됩니까? 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봐서는 이제 두 가지가 약간은 혼조될 가능성이 좀 있긴 한데요. 저희 판단으로는 일단 1분기 실적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오기 때문에요. 시장이 원래 연초에 가졌던 1분기 실적의 컨센서스가 유지되고 있거나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대형주 종목들이 오히려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좀 제한적이라는 특성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SK 하이닉스나 아니면 한국전력 또는 CJ그룹 주죠. 이런 정도로 좀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되는 시점이 종목의 변동성 구간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동일한 패턴에서 서로 약간 좀 엇갈리는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종목 슬리마에서 기준점은 여러 가지 패턴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실적에 대해서는 약간 좀 고평가된 측면도 있고요. 성장에 과도한 성장률이 좀 반영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를 인식하고 주도했던 외국인과 기관들의 변화를 종목에 대응해서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그 한 부분으로 또 가격 매력도 있고 1분기 실적 개선 여지가 있는 대형주로서 SK 하이닉스, CJ그룹주 얘기도 살짝 들을 수가 있었네요. 지금까지 현대증권 류영석 투자전략팀장님 의견 들어봤습니다. FMC 분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10분여 뒤면 개장을 합니다. 시초가에 어떤 종목 사볼까? 앞서서 일부에서 어떤 멘토님은 오늘 사는 날로 삼아라. 오늘 분명 저점을 찍고 의외로 반응할 수도 있다 하셨었는데요. 시초가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이상루의 한방시간 샘플러스 이상루 멘토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게요. 굿모닝입니다. 차량 고급화 추세 수혜주라시면서 어제 저평가되어 있는 현대공업이라는 종목을 추천해 주셨었는데 추천 이후에 장중에 4%까지 오르는 걸 보고 축하드려야겠다 생각을 했다가 윗꼬리가 살짝 달려서 아쉽게 끝이 났더라고요. AS 먼저 들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요. 한 4% 정도 수익을 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거의 1%대, 강보합권에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주가를 자체를 보면서 일일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청자분들 마찬가지고,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어차피 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난 다음에 가는 종목군, 그리고 상승 추세대 안에 있던 종목군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회가, 팔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락 추세대 안에 있는 종목군은 팔 수 있는 기회가 유일하거나 아니면 유의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현대공업 어제 안 팔렸던 것은 오늘 또다시 정리가 될 거고, 그리고 항상 제가 목표가를 높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특성상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수익을 보는 게 가장 좋지만 시청자분들이 떠나는 건 아니거든요. 시청자분들은 계속적으로 저를 아껴주시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시청해 주신다고 생각을 하기에 좀 더 긴 안목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종목군을 추천해 드리겠다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말씀드리는 종목군 한 개 한 개 다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하루하루 하시는 분들은 또 하루하루를 같이 한번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현대공업 좀 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현대공업도 전일 저 PBR 종목이었던 동서와 함께, 저 PR 종목이었던 동서와 함께 홀딩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오늘 시초가에는 어떤 종목 들어가 볼까요? 예, 오늘 준비한 종목은 한전산업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한국전력이 작년에 이슈가 됐었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이슈가 되는 종목군은 한전 KPS죠. 그리고 지금 한전산업까지 지금 올라오는 모습인데,
일단은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볼 때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하단에서 어느 정도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났다는 것은 주가상의 괴리가 상당히 심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하단에 대한 시그널 자체가 꾸준히 일어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그래서 바닥권이라고 하는 바닥 1번, 2번, 3번의 신호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순차적으로 일어났죠. 그러면 여기가 이 매물대가 상당한 지지가 받는 국면이겠구나라는 부분을 한 번 더 인지를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바닥을 찍고 여기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났죠. 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나면서 지금은 주가상의 자체의 실적은 더욱더 좋아졌는데 주가는 더욱더 많이 빠졌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놓았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요 선 자체가 240선이거든요. 240선이라는 것은 1년 동안의 주가에 대한 평균을 나타내는 가격이 바로 240선이고요. 그 240선을 강하게 돌파하고 거래량까지 동반했다면 그때는 추세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그런 계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민들 그리고 저한테 상당히 친축한데요. 금침 사업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전산업의 직원을 한 번씩은 다 봤구나라는 인식을 하시면 좋겠고 거기에 최근 들어서는 원격 검침 사업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죠. 검침 사업을 2개를 진행을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비용은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대부분의 기업의 가장 많은 매출을 까먹고 있는 게 바로 인건비거든요. 그럼 인건비 절감이라는 차원에서는 기업은 상당한 마진을 남을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원격으로 넘어가는 게 상당한 영업 마진, 당기순이익이 남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 번 더 인식을 하시고 그리고 사업과 관련되지 않았던 바로 LGO 플러스에 대한 물량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유 전량을 정리를 하면서 지금은 부채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같이 보십시오. 여기에 보시면 1차적인 저항 구간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구간이 바로 이 표시가 떴을 때 저항 구간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위에 있던 이 구간 자체가 지금은 언더권이 되겠죠. 그러면 주가상으로 우리가 그려본다면 이런 구간 자체를 건너뛰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하단에 있는 이 박스권 자체를 돌파를 했다는 거죠. 맞죠? 그리고 거래량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거래량이 어떻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런 분위기 연출하다 지금 다시 한번 거래량이 역전돼서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현재 한전산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좀 더 크게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여름을 대비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혜주도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시초가 매수고, 그리고 1차적인 목표가는 4,580원, 그리고 손절가는 4,25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4% 중반대까지 급등하면서 2개의 매물대를 아주 강력하게 뚫어낸 한전산업, 오늘 시초가에 공략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네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해봤습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곧 있으면 개장하게 됩니다. 오늘장 출발 상황 분석과 특징주 분석에 도움 말씀 주실 두 분의 전문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샘플러스 정동 멘토님 나와주셨고요. 동양증권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에 계시는 정윤성 PB님은 저희가 화상으로 연결해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오늘 시장 예상 지수부터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FMC에 대한 리뷰 간략하게 들어보고 예상 시초가 확인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옐런의 선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테이퍼링은 100억 달러 축소 지속을 한 반면에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의 예상보다 금리 인상 시기를 조금 앞당길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발표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장 막판에 조금 밀렸습니다. 그에 따라서 야간 선물, 국내 야간 선물 역시 하락을 보이면서 현재 지금 코스피 0.04% 하락 출발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뉴욕 증시보다 하락세가 적은 것은 역시나 전일장
전일장 선반영, 역시나 FOMC 회의를 앞두고 조금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이거래일 전에 글로벌 증시가 상승한 데 반면에 국내 증시는 전일장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외국인 기관의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은 있겠지만 역시나 제한적인 하락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증시가 오늘 예상외로 강하다면 코스피 지수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큰 하락을 염두에 두고서 매매에 임하지는 말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반면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전일장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0.23% 하락 출발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만기일 이후에 코스닥 중소형 랠리가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됐으나 역시나 최근 들어서 기관권에서 굉장히 큰 물량을 연이어 매도로 일관을 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조금 힘에 붙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오늘장 역시 기관권에서 대량 매도를 내놓는다면 코스닥 지수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보다는 기관권의 매매에 조금은 초점을 맞추면서 트레이딩 전략을 펼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불거지긴 했지만 어제 이미 선반영된 조정을 보인 우리 증시로서는 오늘 제한적으로만 하락하지 않을까, 심지어 중국장이 좀 강한 모습을 보이면 플러스로 끝날 수도 있다라시면서 전약 후강의 예상이 나온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확인해 볼까요? 명동으로 나가서 들어보겠습니다. 정 PD님. 예, 우선 지수는 1930선에서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업종이 상당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또 IT 쪽에서 상당히 강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조선업종과 같은 경우 최근 낙폭이 컸었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 또 수주 부분에 대해서 의문성이 있었지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서 조금씩 바닥 다지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 기관들의 그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이거 여기에 대한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 이마트, 신한지주, KB금융수는 샀었고요. 기관들의 경우는 코덱스 레버리지나 기아차, 포스코, 코덱스 200, 한국전력을 샀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기아차가 또 눈에 띄는 대목이고요. 특히 외국인들의 경우는 LG이노텍을 좀 최근에 샀었다. 특히나 LED 쪽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SK이노텍에 대한 수급도 계속적으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최근 어떤 업종들 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들 경우는 CJ 오쇼핑, 서울반도체, 내추럴 엔도텍을 샀었고요. 기관들의 경우도 GS, 홈쇼핑, 원익 IPS, 경동제약 모두 홈쇼핑 관련주들 또는 서울반도체 같은 LED, 그 다음에 원익 IPS 같은 그런 부품주들 단에서 계속적으로 됐었다. 특히나 코스닥이든 코스피든 간에 최근에 LED 쪽이라든지 친환경 쪽에서 상당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같은 경우 동시효과 때도 본다 그러면 우선은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씩 약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조금 낙폭에서 오늘 시초가 때까지는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진해운이나 페노션 최근에 또 BDI 지수가 좀 많이 지금 회복을 하면서 좀씩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적으로 좀 인터넷 관련주들도 강세인데요. 네이버나 에시소프트 등도 강세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일단 외국인과 기관차는 홈쇼핑주를 동시에 샀고, 또한 코스닥에서 다음을 동시에 순매수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었네요. 지각현재 동시효과 상황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오늘 소폭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도 연속적인 반등이 보여지리라 생각이 되지만 현대모비스 그리고 하이닉스는 일부 종목들이 약간 조정을 보이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거의 신고가를 다시 한번 내는 상황에서 오늘 38,000원대 안착 흐름도 한번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어제 외국인들이 조금 금융주를 사긴 샀었습니다만 오늘 약간 눌리면서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21선을 이미 뛰어넘은 강력한 포스코가 오늘은 조용하게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 아침이네요. 목요일장 지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세한 출발 상황 보기 이전에 FOMC 회의에서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나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제 이미 선반영돼서 오늘 많이는 안 빠질 거다 얘기가 나온 바 있는데요. 코스피부터 한번 지수를 알아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 예상대로 약보합권 내에서 출발을 알렸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09% 하락한 1935.8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증시가 개장한 이후에 상승으로 전환을 하거나 상승 출발을 보인다 이렇게 따지면 역시나 코스피 지수 기관권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조금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역시나 플러스권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0.16% 빠진 541.40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일장에 상승을 했다고는 하지만 글로벌 증시 대비 상승폭이 조금 미미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늘 하락은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모바일 게임주가 코스닥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이렇게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모바일 게임주가 극 반등세를 보인다면 오늘 코스닥 지수 플러스권으로 상승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역시나 큰 하락보다는 보합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선물 같은 경우는 0.4% 정도 하락한 251.9포인트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야간 선물 자체가 0.5%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선물 지수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짤막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환율 같은 경우는 0.52% 상승한 지금 1076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역시나 FOMC 회의 이후에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달러화가 다른 통화 대비 조금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화나 유로화 대비 전일장 달러가 굉장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여파로 현재 원달러 환율도 0.5% 정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역시나 단기적인 이슈일 것입니다. 1080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면 역시나 위에서 저항벽을 맞으면서 1060원과 1070원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원달러 역시 박스권 내에서 제한적인 흐름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1930선을, 코스닥은 540선을 유지하면서 약보합 정도에만 개장했을 뿐 달러화가 원달러가 급등하는 것을 제외하고 시장의 큰 지수에서 큰 틀에서 변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본 증시 어떻게 개장했냐고요? 0.6% 정도 일본도 반등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전일에도 20개월 연속 이어지는 무역수지 적자 악재를 딛고도 플러스로 끝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오늘 추가 반등이 있군요. 니케이 기준으로 14,550선 라인 정도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위기 짚어드립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부터 보시죠.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이렇게 3인방이 줄줄이 밀립니다만 낙폭은 현대모비스가 1% 가까이로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네이버와 하이닉스의 반등이 있고요. 하이닉스는 37,000원대 안착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61선으로 한번 붙어봐야 되겠죠. 자, 포스코가 조용하지만 강한 움직임이거든요. 어제도 기관이 또 들어왔었는데 29만원대 슬슬 노려봅니다. 오늘도 소폭이지만 추가 상승하면서 21선은 이제 훨씬 더 뛰어넘은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머지 종목들 더 확인해 볼까요? 한국전력이 38,000원을 보여주는 아침입니다. 한국전력 곧 있으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낼 듯 싶고요. 오늘 모비스가 좀 현대차와 함께 빠집니다만 기아차는 또 견고한 차별화 흐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조금 입질이 들어왔었던 신한지주는 오늘 소폭 내리면서 45,000원 약간 빠진 측면에서 출발을 했고요. 삼성생명 그렇지만 소폭 플러스, 그렇지만 10만 원은 이미 깨진 상황입니다. SKT가 전고점 거의 부근인데 21만 원대에서는 크게 움직이지 못하고 약간 숨을 고르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 모습입니다. 셀트리온이 소폭이지만 강보합권에서 출발했고요. 파라다이스가 꽤나 빠지네요. 어제까지 카지노주가 급등, 이틀 연속 랠리를 보여준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오늘 좀 나오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제까지 수급이 좋았고 LED 쪽에 많은 두드러진 분석도 받았었던 서울반도체도 오늘 역시 나란하게 파라다이스가 조정 보이면서 1% 정도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샀던 CJ 홈쇼핑, 기관이 가장 많이 샀던 GS 홈쇼핑도 나란하게 약보합권에서 0.2%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 ENM도 41,000원대까지 어느덧 밀려와 있네요. 네, 시가총액 상위주 모습까지 전해드렸고요. 업종 특징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오늘 지수가 약보합권으로 묶일 때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말이죠. 정윤성 PD님. 예. 오늘 동시효과세 같은 경우는 오늘
대체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약보합권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증권주들과 통신주들 일부만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통신주들 중에서도 KT, 그다음에 LG유플러스 같은 경우가 보합권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SK텔레콤만이 좀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 관련주도 아까 동시호가 때는 강세였는데요. 지금 약세 흐름으로 다 전환이 됐었습니다. 네이버, 또 NC소프트 같은 경우가 마이너스 0.5%대의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과 SK컴즈도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권도 전 종목이 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B금융, 기업은행, 하나금융지주 모두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좀 보험업종과 IT업종은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업종들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이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IT 쪽에서는 삼성전자, 삼성 SDI가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어제 제가 LG그룹주들 말씀드렸지만 LG전자와 LG이노텍은 강세 움직임, 또 이와 반대로 LG디스플레이와 LG는 약세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G이노텍 정말 잘 나가네요. 이렇게 해서 업종별 분위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시각 현재 수급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1930선에 턱걸이하고 있는 아침인데 외국인이 이 FMC 회의 결과에 어떻게 반응할지 말이죠. 어제는 깜빡 속았어요. 사는 줄 알고요. 이 시간에.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는 조금 선물이 있었다기보다는 예상외로 상승을 못했기 때문에 좀 실망감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상 FOMC 회의가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다면 오늘장 국내 증시 조금 상승을 예상하기도 했었는데 역시나 반대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외국인이 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에서 지금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한 88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 역시 지금은 18억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피 지수를 받쳐줬던 게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권이었는데 만약에 FOMC 회의 결과 실망감으로 인해서 기관권의 매도세가 나온다면 오늘 코스피 지수 상승으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중국 지수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하락한다고 해도 1% 이상 하락하는 그런 일은 좀 일어나기 힘들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코스피 지수 만약에 지금 PBR 저가인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하락했을 때 담아갈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이 5억 원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관권에서 지금 2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기관권에서 장중에 매도폭을 확대를 한다면 코스닥 지수 예상외로 큰 폭으로 무너질 가능성도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역시나 글로벌 증시가 하락, 특히나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에서 큰 매수를 보여주기는 힘들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오늘 코스닥 장세 역시나 기관에 조금 달려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이 한 100계약 정도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매가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장 초반에 300, 400계약까지 순매수를 보였다가 현재는 100계약 정도 순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역시 외국인의 큰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에 큰 매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보합권에서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달러원 개장 분위기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 지수는 의외로 강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달러원은 급등 출발했다는 얘기까지는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세한 뒷얘기 들어보죠.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시사 발언 때문에 NDF에서 5원 뜨는 걸 봤는데 오늘 그 이상 반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박스권 위쪽이 약간 열리고 있는 겁니까? 출발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단 달러원 환율 최근의 그 움직임이었던 1060원 후반대에서 1074원의 움직임이었는데요. 오늘 돌파했습니다. 시가가 어제 그 종가 대비 5원 50전 상승한 1076원이었고요. 그러면서 장 초반에 1076원 50전의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현재는 1075원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은 그 미 연준 의장의 조기 금리 인상 발언으로 1070원 중후반대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제넷 옐런 미 연준 의장은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정례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QE 종료 후 6개월 정도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내년 상반기쯤 기준금리 인상이 가능하다는 얘기였는데요. 종전까지는 2015년 이후에야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였는데 그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연준은 이와 아울러서 양적 완화 축소 규모를 650억 달러에서 5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추가 축소했습니다.
이에 달러화가 초강세를 보이면서 여기에 환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1개월물이 1077원의 추정 호가를 나타냈는데요. 최근 1개월물 스와프인트 플러스 1원 80전을 고려하면 전일 현물환 종가였던 1070원 50전보다는 약 4원 70전 정도 상승한 수준이었습니다. 한편 환율은 장중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 코스피 지수의 움직임과 특히 최근에 어떤 그 환율의 서울시에서 환율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달러 위안 환율이 상승할 경우에 상승폭은 조금 더 키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업체의 내고 물량으로 1070원 후반대에서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예상 환율 범위도 1072원에서 1080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위안화 약세가 조금 더 진행이 된다면 우리 원달러 위쪽은 더 열리겠지만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있기 때문에 1080원대 살짝 터치하는 정도만 레인지를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 이주원 연구원님을 통해서 외환시장 동향 들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1930, 코스닥 541선 가리키고 있는 아침 돌발 종목 알려드립니다. 이 종목에 이런 이슈가요. SM이 첫 번째 돌발 종목이 당연히 돼야겠네요. 지금 역외 탈세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를 받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SM은 사실 무근이라고 했음에도 SM이 5% 넘게 개파락하면서 출발했습니다. 관련해서 SM CNC도 동반에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바짝 올랐던 엔터주 한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긴 했는데 SM은 또 다른 자신만의 돌발 변수를 또 만나게 됐군요. 자, 두 번째는 한국 화장품입니다. 사옥 매각 또 토지 매각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아침 급등세고요. 팅크웨어가 사실 한동안 주목을 좀 못 받았었는데 블랙박스 제조업체로 알고 계시죠? 근데 올해 턴어라운드 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제법 괜찮은 양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SM 얘기부터 들어보죠. 좀 급하게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성 PB님, SM 어떻게 된 겁니까? 예, SM 같은 경우는 지금 우선 역외 탈세 혐의로 지금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6.13% 급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SM CNC, 이제 SM의 계열사죠. 여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7.3% 급락을 했었습니다. SM의 경우는 지금 보도자료를 통해서 역외 탈세 등의 관련 내용은 사실 무근이라고 이제 밝힌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락을 했다가 조금씩 회복은 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시장에 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관망세에 있다. 특히나 조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강남구 SM 엔터테인먼트 본사가 있는데 이쪽에 수십 명의 조사 인력이 투입돼서 회계정보 등을 확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SM의 경우는 해외에 진출하는 외국인 연예인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소득이 갑자기 이제 급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또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고의성이 있냐 아니면 이게 잘 몰라서 넘어갔느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고요. SM 같은 경우도 이제 역사가 짧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쪽이라든지 그런 매출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세무조사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그런 부분이 제조업에 비해서는 역사가 좀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에피소드로 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이 정말로 좀 큰 타격을 미칠지는 좀 지나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 화장품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사옥 매각 소식에 의해서 급등세가 있었고요. 4.7% 급등을 했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본사 서울시 종로구 설인동에 있는데요. 설인빌딩 지분 56%와 토지 부분을 하나에스 제1호 위탁관리부동산 투자회사에 890억 원에 매각을 하는 계약을 맺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화장품은 이런 매각 자금으로 재무구조 개선과 운용자금 확보를 위한 결정이라고 좀 밝힌 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화장품 주식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현금성 자산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저가에서 지금 상당히 들어왔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팅크웨어입니다.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최근에 블랙박스 매출 확대에 따라서 턴어라운드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보고서가 여러 가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5.7% 기분 좋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팅크웨어 같은 경우는 블랙박스 매출 증가가 올해 턴어라운드의 가장 큰 그런 핵심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년 대비해서 60% 증가한 9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매출액 증가가 내수 시장이 35%가 거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아까도 뭐 외국인들 수급도 좋았지만 CG 홈쇼핑이라든지 NS 홈쇼핑 같은 신규 온라인 채널을 하고 기존의 전통적이었던 하이마트 등의 오프라인 채널이 모두 다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블랙박스 업체 같은 경우 대리 점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2013년도에 100개에서 2014년도에 5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좀 유망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해외 진출도 좀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팅크웨어 같은 경우 앞으로도 내수와 또한 수출 쪽에 대해서 양날의 지금 그런 부분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최근에 주가 부분이 많이 하락 부분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가 때 매집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아닌가 싶고요.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블랙박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레드오션인 부분도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커가지만 경쟁 업체들도 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선점을 하냐 그런 부분을 좀 관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팅크웨어까지 돌발 종목 분석 잘 들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을 비롯한 추가 특징주는 스튜디오에서 지금부터 들어볼 텐데요. 어제 이미 S&P에 의해서 신용등급이 깎이면서 신저가를 찍었던 SK 이노베이션이 오늘 또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우려. 사실 화학 쪽에서는 이미 나타났었는데 롯데케미칼, 카프로 등에서요. SK 이노베이션 이제 정유 쪽으로 번지고 있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KTNG도 오늘 제법 많이 빠졌다가 지금 조금 밑꼬리를 달면서 올라오는데 빠르면 다음 달 쪽에 건보공단 측에서 담배 소송을 낼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드디어 예상했지만 들어왔습니다. 나스미디어는 오늘 상한가를 치고 있어요. 나스미디어까지 SK 이노베이션부터 세 종목 분석 들어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SK 이노베이션 현재 2.8% 하락한 12만 1,50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신저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번 예전으로 돌려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중국이 GDP 성장률이 10% 가까운 성장을 보였을 때, 그때 가장 강력한 업종 중에 하나가 차화정, 그러니까 화학과 정유주였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10% 가까운 성장률, 중국이 고성장률을 거둘 때는 화학과 정유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상황을 지켜본다면 중국에서 나오는 지표가 굉장히 조금은 시장의 예상보다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중국만 바라본다면 정유나 화학주 실적이 개선되기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이러한 정유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중국의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에 의해 상승을 먼저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최근까지 나온 중국의 지표를 본다면 단기에는 조금은 실적 개선이 힘들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희망적인 얘기를 내놓으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가 지나야지 SK 이노베이션 주가는 조금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에는 접근이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요? 좀 계속 신저가니까. 예, 그렇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상당히 우려감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네. 역시나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은 이러한 정유주에 대해서 모멘텀이 개선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2달에서 3달 정도밖에 남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손실폭이 크신 분들이나 보유 비중이 적으신 분들은 보유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보유 비중이 굉장히 크다 이러신 분들은 역시나 비중을 축소하면서 다른 모멘텀이 살아있고 최근에 상승 추세로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대형주 쪽으로 조금 눈을 돌리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KTNG에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KTNG 같은 경우는 오늘 소송과 관련된 이슈, 담배 소송과 관련된 이슈가 터지면서 현재 1.5%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에 3%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현재는 아래 꼬리를 다루면서 점차 회복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소송과 관련된 것은 역시나 단기 이슈일 뿐입니다. KTNG는 이제 모멘텀을 봐야 되는데 KTNG 같은 경우는 중국이나 특히나 중동 쪽에서 담배나 인삼, 홍삼 같은 이런 3종류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본다면 KTNG 주가는 사실상 우상향하는 게 맞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이슈에 의해서 급락세를 보인다면 오히려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TNG 같은 경우는 오늘 77,000원 이하에서는 조금 강력하게 분할 매수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오늘 보합권 전일 종가인 79,600원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만한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많이 올라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이유가 역시나 모멘텀 회사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했는데 KTNG 역시 이러한 모멘텀은 조금 장기적으로 지속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나온 소송에 관련된 이슈는 단기 이슈일 뿐 장기적으로 주가에 악재를 끼칠 만한 그러한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이제 나스미디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나스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바일 그리고 온라인 그리고 IPTV 부분에서 이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오늘 장중에 굉장한 고성장세가 전망이 된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는 상한가가 풀리면서 13%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나스미디어 고성장세가 예견된다고는 하지만 역시나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기업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모멘텀은 뚜렷하지만 역시나 급등세를 보일 때 추격 매수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종목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스미디어 현재 시점에서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반면에 나스미디어가 오늘의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한 17,000원 부근까지 하락을 한다면 그때는 신규 매수가 가능은 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신규 매수는 조금 절대적으로 좀 금지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카지노주인데요. 이틀 연속 랠리를 보이다가 오늘 파라다이스 GKL이 약간 숨을 고르는 정도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 쪽에 외국계에 완전히 우리나라 한 카지노 사업을 개방한다라는 얘기였는데 강원랜드를 제외하고는 랠리를 보였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2의 마카오가 될 거다 의견도 있었지만 제주도에도 만만치 않은 리조트가 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 경쟁 심화 때문에 이것도 레드오션이 되는 거 아닌가 우려 섞인 시선도 있더라고요. 카지노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카지노주 같은 경우는 저는 올 한 해가 아니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그런 업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제가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굉장히 많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단기 하루 동안에 10% 5% 이상 급등을 보인다면 오히려 차익 실현을 했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은 분할 매수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카지노주가 최근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건 영종도 역시나 카지노 이런 신규 투자에 대해서 모멘텀을 부각받으면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제가 항상 영종도에 대한 모멘텀을 얘기를 했지만 이게 장기성 모멘텀이기 때문에 단기에 급등을 했을 때는 단기 차익 실현 물량으로 내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에 카지노주가 강했던 이유는 역시나 이런 영종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마카오에 있는 카지노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주가 또한 그에 상응을 하게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카지노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특히나 마카오에 인접한 국내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 만약에 영종도가 열린다면 그에 따른 실적의 성장세는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종도를 제외하고 나서도 현재 본업만으로도 드랍액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이 성장세를 멈춘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국민 소득이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나 도박을 좋아하는 중국인 성향상 역시나 카지노 업종 지속적으로 실적 개선세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또 하나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본 고객 특히나 일본 고객 같은 경우는 대규모 자금이 굉장히 큰 고객들이 많다 드랍액이 큰 고객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일본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치면은 역시나 올해 3월에는 추가적인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왔지만 사실상 추가 부양책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일본에서 저는 부양책을 2015년까지는 유지를 하되 2016년부터는 부양책을 이제 줄이는 아니면 부양책을 중단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 관점에서는 일본인 고객이 많은 파라다이스보다는 GKL도 장기 성장이 좀 큰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서 전반적으로 이런 카지노 업종, 카지노 기업 같은 경우는
경우는 장기성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지노주 중장기로 상당히 괜찮다라는 이유 여러 가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GNC 에너지가 어제도 상당히 많이 올랐었는데 이 신재생 에너지 사업 기대감 때문에 오늘 또 신고가입니다. GNC 에너지의 숨은 매력 뭔지 한번 알아보겠고요. 조이시티도 해외와의 어떤 퍼블리싱 재계약 소식에 이어서 오늘 모바일 게임 흥행 소식까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격포제 속에 상승이고요. 락앤락하고 베이직하우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지금 중국의 소매 판매 안 나오면서 결정타를 입고 있는 두 종목이라고 뽑을 수 있겠는데 락앤락은 이미 어제 신저가였지만 오늘 또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 종목 한번 파헤쳐봐야 되겠죠. 효성 ITX가 오늘도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크게 한 4가지 종목군들 추가적으로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정인성 PB님. 네, 신재생 에너지 정말로 큰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NC 에너지 같은 경우도 어제 상한가를 갔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9.3%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먼저 GNC 에너지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먼저 소개를 좀 드리자면 디젤 엔진 발전 사업이라든지 소형열 병합 발전 사업, 또 바이오가스 발전 산업도 최근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특히나 녹색 기술 인증을 이제 획득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정부 시책에 대한 그런 수익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스토리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라고 하죠. RPS 제도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지난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수요가 거의 43.5%가 증가를 했었습니다. 민간 쪽도 그렇고요, 정부 쪽도 그렇고, 중국을 비롯한 해외 쪽도 계속적으로 민간 단체, 정부 단체에서 이런 쪽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1만 1,578 기가와트 아워 정도의 그런 전년 대비해서 25.7%가 늘어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의무량 같은 경우는 매년 0.5포인트씩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 신청된 물량이 거의 25% 수준임에도 지금 공급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선점을 해 있는 GNC 에너지 같은 경우는 시대의 그 화두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틀 동안에 거의 한 25% 정도 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5일선과 맞닿아 있을 때 한번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서 더 떠간다면 나와는 관련이 없는 종목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접근을 했다가 한번 밀리면 또 크게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나는 좀 더 한번 접근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이너스 5%라든지 아니면 나는 여기서 샀던 가격의 마이너스 10%라든지 그런 손절 물량을 확실히 정하시고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조이시티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 해외 퍼블리싱 재계약에 따라서 모바일 게임 흥행을 한다고 해서 좀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도 1.2% 좀 강세의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T2 엔터테인먼트와 192억 원의 프리스타일 1회 해외 퍼블리싱 재계약을 지금 체결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모바일 게임 달과 그림자 카카오에서 하는 그 게임 같은 경우가 누적 다운로드 수가 100만 건에 지금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는 프리스타일로 지금 성장성을 도모를 하고 있고요. 안에서 또 카카오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이시티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가지 게임에 목매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될수록 이 회사의 가치는 점점 점프업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이시티의 가장 장기적인 밑그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락앤락입니다. 락앤락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 내수 예전에는 중국 관련주로서 상당히 긴 랠리를 펼쳤지만 지금 또 한없는 그런 침체기를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52주 신저가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소매 판매 부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중국이 부진한 이유는 소매 판매 지수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락앤락은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으로 되고 있습니다. 락앤락의 중국 내 매출 비중이 거의 40%가 넘는 부분이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게 파이가 예전에는 커지면서 락앤락 같은 경우는 2만 원대에서 5만 원대까지 급등했지만 이 파이가 작아지면서 특히나 소비 시장에서 위축이 되면서 15,000원까지 떨어져 있다라는 부분은 앞으로도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소비 판매 부진에 따라서 그거와 동행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말씀드릴 종목은 효성 ITX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11% 급등을 했었죠. 최근에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효성 ITX도 여기에 관련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효성 ITX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비롯해서 종합적인 IT 서비스를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핵심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사물과 사물에 있는 센서와 통신 기능을 부여해서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사물 자체가 정보를 수집해서 공유를 하는 그런 상호 지능형 네트워킹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스마트 센서 심포지엄에서 스마트 산업 육성 방안을 통해서 앞으로도 6년간 총 1,500억 원을 예산을 투입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성 ITX 같은 경우도 이러한 정부 시책의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처음으로 분석해 주셨던 GNC 에너지의 경우 5일선 정도까지 조정을 받으면 그때 한번 사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팁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앞서 얘기해 주셨던 분은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님이셨고요. 방금 전략 분석을 맞춰주셨던 분은 동양증권 정윤성 PB님이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초가 살펴드렸고요. 저희가 특징주까지 살펴봤고 이제는 전략을 세워야 될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장한 지 30분 정도가 흐른 시점인데요. 5인의 투자 전략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은 증시가 연연히 방향성을 모색하는 구간에 놓여있고 결국엔 외국인 수급이 열세다 하셨습니다. 외국인 얘기를 또 하신 분이 한 중간쯤에 보이네요. 김혜란 연구원님, 외국인 수급을 확인하자 박스권 속에 기술적인 등락만이 지속되는 장이다 하셨습니다. 잠깐 저희가 스킵했던 두 번째 줄로 다시 돌아갑니다. 밸류에이션이 높은 대형주를 주목할 때다. 싼 대형주 없는지 한번 매력적인 종목 찾아보자라는 의견도 제시가 됐고요. 밑에 있는 두 분의 의견을 보면 FMC로 공통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FMC 발표 후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생겼다 하셨고 안상현 대리님 역시 FMC 실망감으로 코스피가 오늘 후퇴하고 있는데 신규 종목 다 더 살 생각하지 말고 갖고 있던 종목만 그냥 그대로 끌고 가는 홀딩 전략을 유지하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동부증권 마포지점으로 가서 김영겸 주식팀장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자. 경계를 풀면 안 된다 하셨는데 그 이후로 FMC를 드셨습니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이제 어떤 고용에서 물가로 중심을 조금 이동하는 모습이었는데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나와서 보수적으로 보자 이렇게 스탠스를 바꾸신 건가요? 네, 그것보다는 일단 중요한 점은 미국 시장 마무리 1시간 전에 발표가 나왔죠. 그러고 나서 1% 이상 하락을 했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졌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는 우리 시장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지만 미국 시장은 이번 주 금요일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이 예측하지 못했던 변동성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언급이 있었다는 점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오늘 밤 미국 시장에도 충분히 여파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가능하겠고요. 그쪽은 아무래도 상방보다는 좀 하방의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물론 큰 틀에서는 외국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하겠죠. 근데 아직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현물보다는 좀 선물로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지금 오늘 30분 정도밖에 시장이 지나지 않았지만 외국인 선물 매도가 지금 2,100계약을 넘어가고 있죠. 오늘 제가 봤을 때 5,000계약 이상 선물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는다면 그럼 다시 우리 시장 갈 길을 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내일로는 불확실성이 지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오늘 시장에서 매수보다는 오늘 오히려 차익실현 관점에서 보유하고 계신 것들 중에서 수익이 나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오늘은 조금 일부 현금화를 하는 그런 시장의 대응이 맞는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OMC 회의 이후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국인들 선물 매도 규모가 커지면 더 변동성이 조금 더 한번 커질 수 있는 시점이라 수익이 난 종목에 대해서는 오히려 오늘 좀 빠지지만 현금화시키고 지켜봤으면 좋겠다. 그럼 언제쯤 어느 정도 치실 때 매수가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매수 대상으로는 어느 쪽을 염두에 두고 계신지요?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 미국 시장이 의외로 큰 폭의 하락의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아무래도 만약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많이 하락을 한다면 우리 시장 당연히 후반영이 되겠죠. 후반영이 된다면 저는 1900선 이탈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런 상황에서는 대형주 쪽에서 실적이 1분기 실적이
개선이 되거나 턴어라운드 되는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능하겠지만 그러려면 현금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더 하락하기 전에 조금 일부 현금화를 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관점이 있고 대형주에서 제가 가장 좋게 보는 주식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앞으로 수익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 또한 그동안 무수익 자산이 수익 자산화 될 수 있다는 점,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또한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최근에 우리 시장을 이탈하는 흐름이 보이지만 한국전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 여러 가지 점 봤을 때 대형주에서는 한국전력을 유심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미 신고가를 내고 있고 외국인들이 끊임없이 하루도 안 빼고 사는 한국전력을 탑픽으로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밤 미증시 급락 가능성, 이로 인해 금요일장 내일 1900도 한번 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수익난 종목 현금화해서 일단 총알을 좀 만들어 놓자라는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마포지점 김영겸 주식팀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완벽한 차트 분석으로 지수 몇 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병군 멘토입니다.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 가능한 종목들을 찾아내는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가 여러분들께 자, 역전이 가능할 만한 종목군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짚어드리는 시간이죠. 자, 장 출발한 지가 한 30분 정도 조금 지났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좀 좋지 못하고, 그러니까 즉 이 숲 전체가 지금 안전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지금 크게 좋지는 못합니다. 즉 코스닥 제가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변동성 랠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58포인트까지는 이 변동성 구간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그 얘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금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좋지는 못한 모습이에요. FOMC 회의 결과 때문인데 지금 그래도 이 오후장에 역전 가능한 종목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SM이 오늘 급락이 좀 나왔어요. SM이 급락이 나왔는데, 이 SM은, 오늘 급락이 나온 이유가
자, 세무조사에 대한 얘기들과, 탈세라는 루머들이 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좀 급락이 나왔는데, 지금 시초가는 굉장히 갭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다시, 갭을 메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루머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이제 설명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해 보신다면, 자, SM은 갑작스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자, 요거 충분히 오후장에서 역전 가능하다. 이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M이나 YG 엔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자, 요거 보시게 되면 YG 엔터테인먼트도 SM의 급락과 더불어서 시초가는 좀 낮게 출발했는데요. 바로 지금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시장 대비 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YG 엔터테인먼트나 SM 그 다음에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 한류 열풍이라도 지금 굉장히 실적들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점들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그 점 참고하시고, 자, 요걸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SMCNC인데, 자, 최근에 강한 급등이 있다가 오늘도 갭 하락을 크게 띄웠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결국은 SM에 관련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SMCNC 여전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SM과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SMCNC가 최근 들어와서 더 좋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 행보 구간이 있고, 이제 거래량을 틔우면서, 자, 요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서요. 자, 강한 상승이 있고 난 이후에 조정이 들어왔죠. 그 조정 이후에 한참 동안의 횡보가 있었습니다. 박스권을 보이던 부분들을 다, 그 밑에 부분에서 박스권을 보이던 부분들을 다 극복을 했어요. 그죠? 극복을 하고, 요 위에, 저항대에서 살짝 밀려는 모습입니다만, 결과적으로는 SMCNC,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따라 들어가셔도 크게 무리인 공간이 아니다. 그 얘기 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무조사 이런 얘기들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런 루머에 대해서 너무 휘둘리지 않는, 그런, 바로 잡아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많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한국전자 인증이 삼성전자의 사물 인터넷 관련 기기를 이제 납품한다는 그 소식에 지금 많이 올라왔죠.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잠깐만요.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한국전자 인증 아직 차트가 빨리 그렇게 지금 뜨진 않는데, 한국전자 인증이 오늘 삼성전자의 그 사물 인터넷 기기를 납품한다는 소식에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습니다. 그와 더불어 지금 효성 ITX, 그 다음에 지금 MDS 테크 등 사물 인터넷 관련주 굉장히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면요, 여러분들, 사물 인터넷이 도대체 뭐야? 자, 사물 인터넷은요, 여러분들 인베디드라고 불리는데, 자, 우리가 갖고 있는 컴퓨터,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분명히 지금 프린터도 있을 겁니다. 그죠? 프린터도 있고 주변에 여러 기기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다 인베디드예요. 인베디드인데 이 모든 것을 연결해 주는 통합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이 신발을 신고 있는데 신발에서 내 체온과 바이탈이라고 부르죠. 내 체온, 혈압, 이런 것들을 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또 그런 걸 통해서 바로 인터넷,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스마트 기기 쪽으로 연결이 되고 내 몸 상태가 체크 가능하죠. 그리고 여러분의 차, 최근에 iOS에서, 애플에서 iOS, 카플레이 쪽으로, iOS가 카플레이, 그걸 통해서 자동차에도 사물 인터넷을 지금 연결한다고 합니다.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그 자동차 쪽에 스마트카 시스템이죠. 내 차량의 시스템. 언제가 여러분들 영화가 현실이 되는 경우가 많죠.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배우 탐 크루저가 나와서 막 이 홀로그램 영상들을 조작하는 장면들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이 사물 인터넷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지금 이 사물 인터넷 시장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조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향후 시장은요, 10조 달러입니다. 10조 원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이라도 사물 인터넷 관련주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사물 인터넷 관련주. 한국전자인증 이미 가격 제한부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죠? 이런 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사물 인터넷의 대장주로 자리 잡았던 효성 ITX를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효성 ITX, 여전히 상승 이후에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강한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죠? 자, 이 기법에서 보면 제가 예각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분명히 둔각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그죠? 둔각이 한참 만들어지고 다시 이게 방향성을 위로 예각을 세울 것인지 밑으로 예각을 세울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위로 방향성을 틀었는 게 명확합니다. 왜? 아직까지 효성 ITX는, 이 사물 인터넷 중에서도 콘택센터 통합 솔루션이라고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제 책이 안 나오니. 정말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컨택센터 통합 솔루션 및 아웃소싱이라고 해서 바로 이 사물 인터넷을 연결해주는 가장 어떤 중심부에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성 ITX,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5장 역전 종목으로 좀 잡아봤는데, 원고 쓸 때까지만 해도, 이게 약한 상승대였어요. 한 3%. 근데, 지금 이게 벌써 강하게 올라와 버렸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다시, 다른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MDS 테크죠. 자, MDS 테크, 사물 인터넷 역시 관련주입니다. 근데, 이쪽은 자동차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동차의, 스마트카 시스템입니다. 자, 이 스마트카 시스템, 사물 인터넷 충분히 관련됩니다. 자, iOS죠. 그러니까 애플이 iOS를 통해서 자동차에 애플의 iOS 시스템을 공급하고 거기서 이제 자동차와 그다음에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즉 우리가 여러분들 갤럭시 기어가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갤럭시 기어에 보면 모든 여러 가지 정보들이 뜹니다. 스마트 정보들이 뜨는데, 자, 앱을 통해서 정보가 뜨게 되는데 그 앱이 MDS 테크의 어떤 기술력을 통해서 삼성의 갤럭시 기어 쪽에 어떤 내 자동차의 위치, 상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MDS 테크가 어떻게 보면 자동차 쪽에서는 가장 관련이 깊은 사물 인터넷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또 하나의 더 모멘텀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카 시스템에 대한 모멘텀이 있죠. 자, 정부가 스마트카에 대해서 9대 정책 과제를 발표했어요. 그렇다면 정책적으로도 MDS 테크는 지금 눈여겨보실 때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효성 ITX를 처음에는 조금 역전주로 좀 잡아드리려고 했는데 MDS 테크로 급선회를 좀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버렸어요. 자, 추격 매수는 뭐 한다? 하면 안 되겠죠. 금물입니다. 그래서, 자, 그 점 참고하시고, 자, MDS 테크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강하게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죠? 강하게 상승이 있었고, 횡보. 그죠? 예각, 둔각, 다시 예각, 다시 횡보입니다. 횡보고, 다시 이 위쪽으로 방향성만 틀면 됩니다. 그런데,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봉상 저항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봉상. 굉장히 지금 긴 기간 동안의 박스권 흐름, 즉 횡보가 나왔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살펴보신다면 이 박스권을 다 뚫고, 자, 1년이 넘는 박스권을 뚫고 올라왔어요. 그죠?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분명하게 실적과 연관도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실적이 관련되지 않는 모멘텀만 의해서 올라온 종목군들은 결국은 산의 모양을 만들면서 빠지는데 MDS 테크는 실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 형태를 이루면서도 빠지지는 않았어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봉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봉도 주봉이 지금 바로 뜨진, 주봉 살펴보면, 자, 여기서 살펴볼게요. 주봉 살펴보면 더 명확히 좀 나옵니다. 그죠? 자, 굉장히 지금 이제 예각의 어떤 초입 단계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매수 전략 때는 여러분들 지금 요 딱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올라오는 구간 자 요 예각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올라오는 구간들 이평선들이 있어요. 여기가 늘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오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요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거 봐갖고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여러분들 제가 요 방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제가 공개 방송을 열어서 여러분들께 가격 전략대라든가 여러 가지 소통의 공간을 마련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셔서 저한테 자세히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 자, 한 30분 내도록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종목 살펴봤는데요. 자, 여러분들 시장은 비정상적인 구간이 나오면 빠르게 정상적으로 회귀하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은 걱정하시는 단계보다는 정상적인 과정, 즉 합리적인 구간으로 회귀할 때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차분히 대응하시는 전략이 맞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옐런 효과, 옐런이 주는 선물 없었습니다. 시장이 1930선을 하회하고 있는데요. 3월 FMC 회의를 통해서 미국의 조기금리 인상 우려만 더 불거진 꼴이 됐습니다. 외국인들이 개장한 지 1시간 가까이 되는 시점 선물을 3,000개 가까이 팔면서 민감하게 매도 쪽으로 반응해주고 있는데요. 1930을 하회했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의견과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는 의견이 상충되는 아침임과 동시에 OCI가 지금 6% 가까이 급락하면서 1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깨뜨리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출발 진시와이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